자, 여러분, 지도 한번 펼쳐보실까요?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 사이에 꽉 끼어 있는 나라가 하나 보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보통 몽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말을 타고 달리는 유목민,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그들의 시력 정도일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낭만적인 풍경 뒤에 숨겨진 아주 서늘하고 치밀한 생존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카드, 바로 몽골의 제3의 이웃 전략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몽골은 국경을 맞댄 나라가 딱 둘 뿐입니다.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이죠. 지리적으로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몽골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는 세 번째 이웃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유령 같은 이웃이 대체 누구길래 몽골은 이 카드를 들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토록 대담한 밀당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몽골이 자국 땅을 통과하는 중국의 수조 원짜리 사업보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 더 열광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단 두 강대국 사이에 갇힌 운이 정말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몽골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오래전부터 제3의 이웃 전략을 키워왔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를 외교적 안전판으로 삼아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제3의 이웃 가운데 몽골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왜 하필 대한민국일까요? 미국이 안보의 파트너라면 한국은 몽골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 속에 들어온 나라에 가깝습니다. 몽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한국 편의점이 널려 있고 TV만 틀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으며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는 뜻의 솔롱고스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게 국제 정치에서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중국이 돈과 힘으로 몽골을 굴복시키려 할 때 한국은 문화와 신뢰로 몽골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가질 수 없는 것, 오직 한국만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몽골 사태입니다. 2020년 9월 중국 땅 안에 내몽골 자치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면적이 한반도의 5배가 넘고 약 400만 명의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해 9월 중국 정부가 갑자기 발표를 하나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역사랑 정치, 문학 수업을 전부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몽골어 교과서는 더 이상 안 씁니다. 400만 몽골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갑자기 몽골어를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조치가 특히 민감했던 이유는 몽골어가 몽골인들에게 단순한 지역 언어가 아니라 정체성과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몽골에서는 등교 거부와 시위가 벌어졌고 이 소식이 몽골 본국으로 번지면서 반중 감정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 벌어진 일이에요. 같은 해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전 세계가 국경을 닫았고 중국도 닫았습니다. 문제는요, 몽골한테 중국 국경이 닫힌다는 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숨통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2020년 겨울 몽골과 중국 사이 국경 검문소 상황이 어땠냐면요. 석탄을 실은 트럭이 800대 넘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운전사들은 트럭 안에서 밥 먹고 잠을 잤습니다.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 광산 회사들은 석탄을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국경이 막히니까 석탄이 안 나가고 돈이 안 들어오고 월급을 못 주게 됐어요. 광부들이 일을 멈췄고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정부 살림도 바닥이 났어요. 세금의 30%가 광물 수출에서 나오는데 그 돈줄이 끊긴 거잖아요. 더 힘들었던 건요, 중국이 예고도 없이 국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엽니다 해서
트럭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또 갑자기 모레부터 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중국 기분에 따라 몽골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이 경험은 몽골 사회에 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국 의존은 편리함이 아니라 국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중국만 있었으면 몽골은 그냥 체념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생긴 겁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몽골이 한국을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한국은 몽골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고, 둘째, 한국은 말이 아니라 기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은 몽골 사람들의 가족 경제와도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볼 텐데요. 사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에는 편의점이라는 게 없었고 전통시장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8월에 CU가 울란바토르의 1호점을 열면서 처음으로 편의점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GS25는 CU가 성공하는 걸 보고 2021년에 뒤따라 들어왔죠. 근데 참 빠르게 퍼졌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몽골까지 온 걸까요? 몽골에는 카페가 별로 없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해도 갈 데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화장실도 문제가 많았고요. 울란바토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공공화장실 같은 인프라가 이 속도를 따라오질 못했지요. 한국 편의점들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장마다 화장실을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카페처럼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24시간 운영하면서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어떤 매장은 호텔급 화장실을 갖춰놓은 데도 있을 정도예요.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몽골에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한 거죠. 여기에 K푸드까지 더해졌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떡볶이, 핫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음식들을 직접 먹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몽골 젊은 층의 60% 이상이 35세 미만인데 이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하면서 한국 편의점 음식도 같이 인기를 끈 거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를 걸어보면요. CU랑 GS25, 한국 편의점이 몽골 편의점 시장에서 이 두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97%입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CU가 441개, GS25가 26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겠죠? 한국식 생활 방식이 몽골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온 셈이죠. 편의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4년 여름 몽골 서쪽에 허브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1800km나 떨어진 사막이에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18도로 뚝 떨어져요. 농사짓기 정말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 논이 생겼어요. 초록색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팀이 한국에서 가져온 벼 품종을 심은 건데요. 몽골 정부가 40년 동안 벼 농사를 시도했었어요. 일본 기술도 써봤고 중국 기술도 써봤고 러시아 기술도 써봤는데 전부 실패했거든요. 한국이 2년 만에 해낸 거예요. 2025년 9월에 농촌진흥청이 공식 발표했어요. 몽골 벼 재배 성공. 몽골 정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차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라고 했어요. 몽골 입장에선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중국은 몽골의 자원을 원했고 한국은 몽골의 역량을 키워줬습니다. 여기서 숨은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이 약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요,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밖에 안 돼요. 계산해 보면 몽골 사람 60명 중에 1명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비율로 바꿔볼게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같은 비율이면 한국인 83만 명이 어떤 한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 인구가 통째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셈이죠. 이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 가족에게 보내며 생활을 지탱하고 귀국 후에는 한국에서 익힌 서비스와 사업 문화를 몽골 사회에 퍼뜨립니다. 즉 한국은 정부 대 정보 관계를 넘어서 사람 대 사람의 신뢰망을 이미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체감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거래 상대였고 한국은 생활 속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이 몽골에 남긴 감각이 종속이었다면 한국이 남긴 감각은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감정이랑 문화 얘기였는데요. 2026년 들어서 이게 진짜 현실 정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어요. 전 세계 정상들이랑 기업인들이 모이는 큰 행사죠. 여기서 몽골 총리가 한국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한국 기업이 히토류에 투자하면 채굴권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도 깎아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공개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로 지목한 정치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히토류는 배터리, 반도체, 첨단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전략 자원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전 세계 히토류의 60% 넘게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캐는 것도 중국, 가공하는 것도 중국, 파는 것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 싸울 때마다 히토류 무기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안 팔아 하면 미국 첨단 산업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다들 난리예요. 중국 말고 다른 데서 히토류 구해야 돼 하면서요. 근데 몽골에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 2위급 매장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몽골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부른 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해봐야 해요. 중국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까요? 몽골이 한국한테 히토리를 넘긴다. 중국 입장에서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경제를 압박할 수 있어요. 몽골 석탄 수입량 줄이겠습니다. 한마디면 몽골 경제의 직격탄이에요.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과 통관을 외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둘째로 물류를 막을 수 있어요. 몽골이 한국한테 히토리를 팔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배로요?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중국 땅을 통과해야 해요. 중국이 우리 땅으로 못 지나가 하면 수출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몽골은 중국과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존도를 낮추고 선택지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과 관계를 넓히는 이유는 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함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외교적 보험을 드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몽골 사이에 EPA라는 협상이 재개됐어요. EPA는 쉽게 말해서 서로 물건 사고 팔 때 세금을 깎아주자는 약속이에요. 2024년 말에 협상이 잠깐 멈췄었는데 2026년 3월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제품은 몽골에 더 쉽게 들어가고 몽골 자원은 한국에 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와 인적 교류를 중심이던 관계가 자원과 산업 협력으로 본격 확대되는 셈입니다. 즉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이제는 호감의 차원을 넘어 전략 협력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몽골 경제는 여전히 중국에 크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미래의 선택지로 보고 있는 방향은 점점 더 한국 같은 제3의 이웃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몽골에 남긴 감각이 종속이었다면 한국이 남긴 감각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지금 그 기회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전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원을 빼가기만 하는 나라는 경계받고 기회를 함께 만드는 나라는 신뢰를 얻습니다. 몽골의 선택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몽골의 선택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보복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한국이 히토리를 확보하면 반도체랑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바뀔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지정학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